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등하굣길에 새학기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그렇게 상쾌하고 즐겁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이 아이들, 지난 봄에 스쿨존 참변이 있었죠. 그것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네. 온 국민을 공분케 했는데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이 사건 사고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집을 교환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머니에서는 주택 교환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공의들의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대학병원 교수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숨진 교수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이후에 외래 진료에 당직, 응급 환자 수술까지 맡으며 피로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파업이 길어지면서 우려하던 사고들이 한두 건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4시 30분쯤에 부산 해운대구 한 주택에서 40대 안과 교수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교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고 또 업무도 많이 쏠려 있긴 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안과 상황을 보면 전공의 10명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 떠난 뒤에 한 달이 넘었고요. 이후에 안과 교수 9명이 업무 외에 일주일에 평균 하루 반에서 이틀가량 당직을 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A 교수의 사망 원인이 과로와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렇지만 동료 등 이 의사사회는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접점이 찾아지질 않아서 이게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천안에서 한 고등학생을 치워 숨지게 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차량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썰미 좋은 누리꾼들은 차에 붙여진 독특한 스티커를 바탕으로 차를 유추하고 나선 건데요. 그렇게 뺑소니 운전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제보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네, 차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로 운전자의 신상을 알아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경에 30대 운전 A씨가 술을 마시고 시속 130km로 운전을 하다가 천안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 후 도주하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km 떨어진 사거리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출 수 있었는데요. 이 충격으로 범퍼 부분이 모두 망가진 이 차량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보닛에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또 차량 뒤편에도 여러 개의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티커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 이런 내용의 특이하기도 하고 눈살찌 풀릴만한 문구가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누리꾼들이 그러니까 저 스티커를 바탕으로 해서 차주를 찾아냈다 이거군요. 네, 워낙에 좀 특이한 네. 문구의 스티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에도 온라인에 이런 스티커를 붙인 차가 그 게시물로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A씨 차량과 같은 위치에 동일한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겁니다. 한 유튜버는 이 운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괴한 문구들을 스티커를 붙여왔고 또 평소에 과속 운전하는 모습의 영상을 단체 채팅방 같은 곳에 공유를 하고 자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제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후에 미조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건 생활의 편리를 위함인데 네. 저게 음주 상태로 차를 몰게 되면 그 차는 살상 무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자로 구성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 하죠. 이 M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M세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크게 느낀다고 하고요. 다른 세대보다 친환경에 관심이 높지만 실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출생자라고 하면 제가 91년생이 딱 M세대거든요. 좀 재밌는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M세대부터 195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그 G세대까지 아우르는 MZ세대, MZ세대는 총 1,6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수도권 거주 비중을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M세대가 54.9%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Z세대는 50.2%로 집계됐는데 그러니까 MZ세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이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미혼 인구 비중은 높고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향에 있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걸 쫓아서 또 이쪽으로 오고 생활 네. 편의성이 또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물론 뭐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참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진작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만 하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이슈 전해 주시죠. 서울 시내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버스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협상이 좀 잘 안 된 모양이죠? 네,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이어갔었거든요. 그 서울시와 서울버스 노조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조정회의를 통해서 임금 교섭을 진행을 해왔는데 결국에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 호봉제도는 개선하고 또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촉탁 계약직에 대해서 임금 차별을 폐지할 것 이런 것들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인 협상 주체인 서울시가 일체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 12.7%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편은 고스란히 또 우리 국민들의 몫일 텐데 네. 접점 없습니까? 타결 안 됩니까? 아직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어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65개 회사에 이 1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버스 노조가 있습니다. 오늘 총파업 여부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업에 앞서서 내일 27일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곧바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볼모가 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볼모가 되고 네. 참 이게 다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국민은 참 불편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 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 질환이 뭘까요? 이 5천만 인구 중에 100만 명이라는 네. 건 50명 중에 1명이 이 질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마음의 감기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네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환 역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건데 주로 발끝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끄럽죠. 누가 볼까봐 참 창피하고 참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극심한 마음의 병과 가족한테도 쉽게 보여줄 수 없는 몸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성 손발톱은 깔끔하게,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은 따뜻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날씨가 점점 따스해지면서 두툼한 수면 양말을 확 벗어버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김금예 씨. 좀 발톱이 좀 제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디가 양말을 벗지를 못해요. 대중 목욕탕도 못 가고 여름이면 더워 죽겠는데 샌들도 못 신어요. 어떤 상태인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도 제가 못 보여주는 건데 이건 아이고 이거 보세요. 보여주기 싫어요. 늘 가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김금래 씨의 고민. 발톱 10개 중에 멀쩡한 거는 한 3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내성 발톱도 있고 발톱 무좀도 있고. 무좀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치료받을 정도로 높은 유병률의 질환인데요. 전염성도 재발률도 높아 문제가 되죠.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듯한 그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제성 발톱 때문에 가장 힘든 건 외출할 때도 신발을 자유로이 신지 못한다는 건데요. 제가 구두를 참 좋아했거든요. 신발을 꽉 끼게 신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발톱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특히나 발에 땀이 차는 여름이 고역이죠. 혹시라도 여름에 신을 때는 꼭 스타킹을 신고 그러고 신고 있어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약을 1년, 2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속이 아프고 막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요. 발의 문제성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아요. 무좀을 비롯해 손발톱에 생기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 바로 고민 해결사를 찾아가는 거죠. 문제성 손발톱은 내게 맡겨라. 황서윤 전문가. 안녕하세요. 발톱 무좀하고 또는 내성 발톱이 심해서 발톱 먼저 보고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20년간 김금래 씨를 괴롭혀온 발톱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무좀과 내성 발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둘 경우 호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치할 경우 발톱은 점점 더 두꺼워져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나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황서윤 전문가. 먼저 두꺼워진 표면을 전용 드릴로 갈고 표면을 다듬은 뒤 보호막을 씌워주는데요. 이렇게 발톱 속 균집을 제거해야 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관리 끝났는데 저 어떠세요? 와 너무 개운해요. 순식간에 발톱의 생김새가 확 달라졌죠? 문제성 손발톱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지외반증, 그다음에 손톱 말림, 물어뜯는 손톱.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수분이 많이 빠지셔서 손톱이 급격한 속도로 말려버린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 중입니다. 솟아오른 손톱을 다듬고 더 이상 말리지 않도록 교정기를 부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손톱 말림으로 인한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관리받고 나니까 좋아져서 기분이 좋으네요. 세기 고맙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맘때 한 번씩 해봤을 고민이죠. 겨우내 묵혀둔 발 뒤꿈치 각질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황서윤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퉁퉁 분 발 뒤꿈치를 거친 돌로 밀어도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물에 불리면 각질을 제거할 때 정상세포까지 탈각할 수 있습니다. 돌로 미는 것 자체가 피부에 많은 자극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발각질 전용 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건 어떨까요?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무좀이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끝, 발끝까지 스스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관리에 얼마나 신경 쓰는가가 손발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불편한 손발톱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건강한 손발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엔 마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사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밝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갑작스레 닥친 삶의 위기는 순희 씨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가족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 마음의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좀 대인 기피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사람 만나는 게 편치가 않았어요. 약을 먹고 있었지만 호전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안 좋은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의 문을 여는 박나윤 상담 코칭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외로움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을 네. 느끼시는 거죠. 이때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쌓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기에 박나윤 전문가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요.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면담을 마친 뒤에는 내면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로 하는 내담자의 탐색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 완성 검사뿐 아니라 다면적 인성 검사, 지능 검사 등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심리 분석을 하는 거죠. 요 다 되셨죠? 네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임상 전문가분이 검사를 또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추후에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네. 순희 씨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니까 좀 편안해지고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울증 100만 시대를 살고 있죠.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그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특히 20, 30대에서 그 수치가 높은데요. 젊은 세대에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분들이 왜 많은가 봤을 때 아마 교육 문제와 또 심각한 취업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또 사회적 고립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인지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분은 또 어떤 고민으로 박나윤 전문가를 찾아온 걸까요?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조금 불안감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면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검사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나니까 조금은 막막했던 그런 감정들은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뇌파 검사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건 앞으로의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 방법을 정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불안이 심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정상적인 알파파보다는 비정상적인 베타파가 증가되거나 하는 그런 양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에 따라 이렇게 뇌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파를 확인해야 적합한 뇌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훈련 방법이 본인 스스로가 훈련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뇌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 방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뇌의 자기 조절 능력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치료법인데요. 게임 형식이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파를 만들어내면 그림에서의 변화를 본인 스스로가 체득하게 되고 내가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할 때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훈련도 받아보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심리 코칭을 진행할 예정. 인터넷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심리 문제를 점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좀 상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습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지 말고 고민 해결사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범죄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들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배한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방 들고 학교 가는 모습 또 하교하는 모습 보면 참 흐뭇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제잘거림이 참 반갑고 보는데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등교도 하고 이제 보내면서 부모님들은 뭐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뭐 해라, 또 걱정이 또 그렇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제 차 오는지 봐라. 가뜩이나 이제 사춘기라서 말도 잘 안 듣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 이제 잘 듣지도 않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또 아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저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일단 뭐 등하굣길부터 해가지고 뭐 신경 쓸 게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어른들 늘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은 근데 반듯하게 건널 때 탁 이렇게 하고 건너잖아요. 탁 들고 네. 근데 와서 사고를 쳐버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잘 지키는데 근데 그리고 이곳에서 절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이곳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보니까 딱 알 것 같아요. 엄마 손잡고 가는 뭐 아이 그리고 저런 표시만 봐도 우리 알잖아요. 노란 횡단보도 이건 알 것 같아요. 보자마자 쉬운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이 표지는 뭐 어린이들도 확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예. 자, 당연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저곳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네,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통계를 좀 살펴보시면요. 스쿨존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가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 또 2022년 514건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전체 횡단보도 교통사고보다 전 이게 정말 황당해요. 스쿨존 횡단보도의 교통사고율이 더 높았고요. 스쿨존 전체 교통사고의 66.7%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이거 뭐 애들이 뭐 갑자기 뭐 찻길에 뛰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멀쩡히 횡단보도에서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네. 잘 지키고 있는데 어른들이 사고를 낸다는 거죠. 벌써부터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데,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네, 작년 봄이었습니다.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길 가던 아이들을 차로 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당시 사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흰 차가 가해 차량이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비틀거려? 비틀비틀 질주하던 차량이 갑자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인도로 네. 돌진을 했습니다. 저 인도에 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흰 차가 보이고 저 아이들이 보이는데 인도에 저기서 왼쪽으로 어떻게 된 방향을 틀어서 인도를 덮치는 겁니다. 네,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저기 지나가던 아이들 어떡해. 있었거든요. 아니 저건 지금 학교길에 스쿨존이고 거기다 또 인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애들한테 진짜 차 조심해라 그래봤자 지금 저건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9살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에서조차 아이들이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면 뭐 도대체 어린이들이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사고를 보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좀 참담하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 사고로 이 피해자 아동은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11시간 만에 이제 숨지고 말았고 다른 한 아이도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요. 당시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당시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 60대 남성은요, 전직 공무원이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를 웃도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음주운전은 정말 초범이라도 엄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봐도 음주운전은 일정 부분 또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절대 안 되는데 왜 술만 먹으면 또 운전대를 잡냔 말이에요. 이러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에 편리한 도구가 아니고 살상 무기가 되는데 이 살상 무기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 직후 소주 반병을 먹었다던 이 가해자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게 되는데요. 말을 바꿔서 한 병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이 CCTV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인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털거려. 딱 봐도 지금 만취 상태죠. 본인 진술로는 뭐 소주 약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 5.3k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인들이 모여서 소주와 맥주를 합쳐서 한 10병 정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말렸어야죠. 운전대를 잡고 가면. 근데 다 간 다음에 혼자 저러고 갔나 봐요. 그죠? 지금 보면 일행들이 안 보이잖아.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인데 저 상태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차 있는 대로 가네 지금. 가면 안 되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저럴 때. 저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결국 9살 꽃다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에 정말 온 국민이 공분을 했었습니다. 이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네, 검찰에서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살인죄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 네, 원심에서는 조금 이제 경한형이 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항소를 해서
징역 15년을 똑같이 구형을 했고 피고인은 또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포기했었습니다. 이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저 당시 어머니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우리 아들 안 하면 안 될까? 안 했어도 저런 사건이 지난 일어나지 8일 않았을 어린이 텐데요.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둔 9살 배승아 양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50세가 넘은 나이에 애지중지 키우던 늦둥이 딸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한테는 세상 전반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차도와 인도 사이를 구분하는 가드레일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7월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승아 양이 그 떠난 그 현장에는요. 지금 펜스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설치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아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좀 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 후에 늘 하는 얘기 있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또 생겼어요. 한 달 뒤에 이 사고가 있고 겨우 한 달 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죠. 이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초록 불이던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버스가 그대로 속도를 내고 가버려요. 신호가 지금 황색불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기서 속도를 더 내네요. 그러니까 네. 확 가는 거예요. 사이에. 저게 아이들이 네. 지금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달려가는 모습이 그럼. 지금 잡혔거든요. 아이들은 신호 바뀌면 그냥 훅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버스는 황색 신호등에서 저것도 바뀌니까 저 순간 지나가려고 훅 간 거예요. 빨리 더 빨리 가려고. 네, 저 상황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신호 바뀐 걸 확인하자마자 네. 달려나갔던 앞에 간 거고. 거고요. 정말 네. 피할 수가 없네요. 진짜. 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회전 할 때 빨간불이면요. 특히 정말 일시정지하는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인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펴야 하는데 거기서 속도를 내버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여기는 우회전 신호가 보니까 따로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장소다 보니까 우회전 신호를 이제 따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상식적으로 사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그 우회전 신호가 당연히 빨간불로 이제 변경된다는 걸 알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네. 아니 버스 기사분이면 그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테고 네. 거기에 그 시간쯤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텐데 거기서 그래 이런 짓을 했어요. 네. 당시 운전자는 이제 그 신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버스에 부딪힌 조구는 바퀴에 깔려서 이제 크게 다치고 말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받고 2초 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이 현재는 10초 후에 바뀌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걸 왜 진작에 바꾸질 않았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일단은 뭐 아이의 목숨이니까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버스 운전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으로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고 다른 이제 비슷한 사건의 양형을 기준을 참작해서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선고형이 한 어느 정도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구형보다 좀 적게 줬을 것 같은데 그럼 뭐 한 10년 정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한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6년이요? 결과를 두고 이제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이제 적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너무 이제 무겁다라고 해서 쌍방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조군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조군의 아버지는 그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징역 6년밖에 선고가 안 됐는데 이는 이제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형량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 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1심과 달라진 그런 양형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이제 재판을 방청했던 이제 조군 아버지는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특가법에서 사실 위험운전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이제 중한형이 선고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아침에 아이가 떠났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 심경은 뭐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럼요. 원통할까요? 네.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부분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으시죠. 예, 사망사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법이 약하면 죄는 강해진다. 신호등까지 있는데 무법천지다. 스쿨조 위험지대에는 안전바 설치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인 거잖아요. 학교 주변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이제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사실 개정돼서 시행 중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하고 서행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네, 뭐 조금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사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신호가 바뀌자마자 달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는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자꾸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튀어나온 거다? 아니죠.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그럼요.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곳에서는 내가 더 조심하고 네. 주변 살피고 해야죠. 뒤에서 빵빵거리면 내려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 뭐라고 그러십시오.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야 돼. 정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딱 이제 멈추면 양쪽 차에 있는 차들도 동시에 같이 멈춰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럽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이는 많이 낳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런 이제 보호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또 아이를 많이 낳기도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네. 또 놀라운 게 미국이 무슨 뭐 디자인이 뭐 개선이 안 돼서 저랬겠습니까? 네. 똑같아. 옛날 스쿨버스나 지금 스쿨버스나 똑같아. 노란색. 저거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타는 스쿨버스야. 딱 저거야. 네네. 옛날 영화 봐도 저거고 지금 영화 봐도 저거.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딱 지키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런 건 부럽더라고요. 약속이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51조에서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스쿨버스가 이제 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기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미리 이제 정차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도 않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희생되는 우리 어린이들.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떨어져 나간 대형 화물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인도를 덮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등굣길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1.5톤 화물이 한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완전 이게 아침 시간이었고 네, 아이들이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저길 덮친다고요? 와. 네. 저거 갑자기, 보이죠? 졸러 가던 원통 화물 엄청난데? 설치된 안전 패스 다 부수고 인도 쪽으로 굴러가요. 그러더니 결국
아이들을 덮치고 맙니다. 네, 저게 이제 내려갈수록 속도가 더 붙거든요. 아유, 끔찍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아이들을 덮쳤다는 건데 이 사고로 등교를 하던 어린이와 성인 등 3명이 다치고 10살 어린이가 크게 다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저게 100m 동안 계속 굴러가는 사이에 왜 저걸 멈출 수 없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기 내리막길이고 가속도가 붙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진작에 저기 지게차에서 떨어졌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한 3가지 그런 그 부분에서 인재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예견된 사고였다. 3가지가 빠졌다. 네.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호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좀 배치를 해서 사고가 이제 화물이 떨어졌다라면 이제 주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저 사고 현장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물이 떨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인목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운전자가 바로 지게차 면허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심지어 무면허였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게차 운전자는 그 당시에 운전자는 2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 조종 면허가 별도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않았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야, 이게 거죠. 말도 안 되네. 어린이 아예 말안 보호구역 되죠. 있는 데서 저런 작업을 한다는 자체도. 네. 근데 저런 작업을 하는데 안전 보호 장치 하나도 없이 저런 작업을 했다는 자체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등교 시간은 사실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굳이 저 시간에 저런 중작업을 한다는 게 애초에 이거는 문제점이 있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작업이요, 이날 하루에만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늘 이 불법 주차의 위험한 통행로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하게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도 관할 구청, 관할 경찰서에 안전한 이 스쿨존 확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수년 동안 이 작업이 계속 되풀이됐다는 건데 네. 그동안 지자체 그 관계자들은 뭐 하고 있었으며 그 관할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갔을까? 그냥 이건 정말 안전 불감증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너무 분통 터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이랬느냐?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자, 한번 보시죠.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등교길에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방법이 없었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없어도 만들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좀 구비책을 좀 안전책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유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네, 당시 이제 뭐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어망업체 대표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인부들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됐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량이 이제 금고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기 때문에 결국 이 1, 2심에서 이 대표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한 아이가 학교를 가던 길에 등교길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입법의 미비 때문에 단순 형법상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됐었는데 당시에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 민식이법과 비슷한 형이 선고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요, 이 지방 자체에도 이게 얘기가 수차례 갔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도 관리 소홀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지. 예. 네, 근데 지자체한테 직접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다만 민사적인 그런 국가배상 책임 같은 것은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제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쵸. 네, 네. 관련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지 못한 지자체와 교육청도 공범이다.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충격. 굴러가는 거 봤으면 소리라도 질러야지 왜 보고만 있냐고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소리라도 좀 질러줬으면 이제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좀 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켜보던 사람들도 물론 뭐 당황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고 배승아 양 그리고 황예서 양 또 조은결 군 이 예쁘고 한참 밝게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봄 한 달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14일이죠. 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이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해 4,180개소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란색 횡단보도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보호구역이 있음에도 이걸 뭐 주의 깊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문제죠. 실제로 이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 이상이 시속 30km 이하의 어떤 그런 속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희생되죠. 네.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네. 자,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리 이제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이제 어른 입장에서도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부디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돈 내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연으로 먼저 좀 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서 고민인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연기혼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시죠.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열혈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이 교육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서울 학군지로 이사를 하고 기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아이 사모님, 요즘 집 사려는 사람이 정말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내놓으시면 어때요? 아유, 저희 집이 두 채예요. 빨리 하나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세금 폭탄 맞아요. 제가 그 보비 조금 더 챙겨 드릴 테니까 사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집 좀. 아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저 부동산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면 정 급하시면은 급매물로 내놓으시면 어때요? 그럼 제가 바로 팔아드릴게요. 참 대출이자도 산더미인데 금매라니. 안 돼요. 나 진짜 몇 번을 부탁드려. 제 값에 팔아주세요. 제 값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인 엄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사돈의 팔촌이 글쎄 집이 하도 안 팔려서 같은 아파트 사람이랑 집을 바꿨다는 거야. 에? 무슨 집을 바꿔? 집을? 그 집도 집이 두 채였는데 기한 내에 못 팔아서 세금 폭탄 맞을 뻔 하다가 구사일생했지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귀가 솔깃한데요. 이렇게 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이거 모르겠어요. 집을 바꾼다는 얘기도 참 생소하고 물물교환도. 자, 이거 뭐 김현우 소장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집을 바꾼다 이 개념 자체가 일단 굉장히 생소한데 집을 저렇게 바꿀 수 있나? 우리가 지금 꽁트를 했지만 그거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저도 만약에 그게 진짜 현실이 가능하다면
좀 바꾸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 저희 집 누추한데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 가수 엄정화 씨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뷰가 환상이고 그리고 막 넓고 뭔가 이렇게 화이트에 막 엄청 모던하고 그 넓은 집에 이렇게 혼자서 사시니까 이게 너무 또 더 부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혼자 살아서 더 좋은 거예요? 둘 다예요? 혼자 살아서 부러운 거죠. 제 꿈이 이제 혼자 나중에 이제 산속에서 소설 쓰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참 많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집을 바꾸려면 그 엄정화 씨한테도 의사를 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일 텐데. 취향도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평수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네, 저희 집도 진짜 좋더라고요. 보니까. 작거든요. 네. 야, 근데 아무래도 이게 물물 교환이 되려면 조건 자체가 좀 비슷해야 이게. 컨디션도 비슷하고. 그럼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는 건지도 전 궁금해요. 일단 당사자가 협의하면 됩니다. 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러면 당연히 새집 가지신 분이 안 바꿔주겠죠. 네. 하지만 네.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면 이제 성립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교환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네. 근데 아까 사연에서는 그 교환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건 뭔가 상황도 맞고 서로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은 단지라고 그랬으니까 네. 얼추 맞을 수도 있는데 같은 조건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자, 근데 집이 두 채라서 일단 그 사연 꽁트를 봤을 때는 한 채를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사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집을 기한 내에 팔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또 집을 교환하면 세금을 아낀다. 이게 좀 아소나네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그런지 아니 저는 교환해도 진짜 모르겠어요. 집에 한 채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근데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아낄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포인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이렇게 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속. 물려준다. 그쵸. 상속 증여. 그렇죠. 가족들끼리 할 경우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물려주는 것 그리고 살아생전에 주는 것은 뭐 증여라고 하죠. 네. 무상으로 주는 거. 자 그런 방법 상속 증여 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주택을 그냥 주는 게 증여라면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매매. 근데 파는 매매. 네, 파는 거 약간 부족한 답이지만 그래요?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 매매를 포괄하는 양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집을 주면서 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돈 대신 물건으로 받으면 그건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하고 교환은 모두 양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두 경우에도 모두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고요. 남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양도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다 알죠. 네. 숨만 쉬어도 세금은 붙다. 뭘 해도 세금은 붙어요. 뭐 숨만 쉬고 세금 붙는다는 건 뭐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뭐든 세금 붙는가. 맞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연자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양도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도세는 집을 이제 팔아서 그 양도 차익이 생기면 이 차익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이 주택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렇게 1세대 1주택에게 크게 주어지는 혜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연 속 이분은 네. 지금 주택이 2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또 세금이 더 붙는 거죠. 맞습니다. 사연 자세히 들으신 것 같은데 집이 우리는 두 채라서 빨리 팔아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는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 집을 판 다음에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약을 먼저 맺어놓고 집을 사고 나서 이걸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약간의 그 집이 겹쳐 있는 2주택인 상황이 됩니다. 요걸 이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조건이 뭘까요? 이거 예전에 배웠던 생각이 나요. 네. 빨리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죠. 맞습니다. 그죠? 빨리 팔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새 집을 취득한 후 3년으로 3년이요? 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3년이란 조건이 얼마 전까지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샀다 그러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연자분이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아마 전전긍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세를 하려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고기간이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팔리니까
교환 매매를 한다? 맞습니다. 이제 기존 집을 다른 집과 처분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2주택이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네. 기존 집을 처분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바꾸면 똑같이 두 채이긴 하지만 네. 기한 내에 집을 팔았기 때문에 미션이 클리어된 거고 다시 리셋된 거죠.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해야 돼, 뭐 1년 안에 처분해야 돼라고 하는데 일단 기존 집을 처분을 했으니까 그 미션을 클리어를 한 거죠. 집이 여전히 두 채인 건 맞지만 그 조건은 충족시켰으니까 세금 절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몰랐네. 해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집을 A라고 하고요. 또 새로 살 집을 B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존 집을 3억 원에 취득해서 현재 시세가 9억 원이 됐을 경우 시세 차익은 6억 원이 되죠. 네. 12억 원 이하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새로운 집 B주택을 사게 되면 기존 집 A 집을 3년 내에 팔아야지만 그 6억 원의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집을 다른 사람의 집, 이 C와 교환하게 되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A주택을 처분하고 C를 사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니까 이제 일단 A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C에 대한 집, 이게 새로 생기니까 네. 이 집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따로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취득세도 내고 이래야 되니까 어쨌든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집만 처분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는 발생 안 했을 텐데 새로운 집이 생기는 바람에 이 취득세가 발생을 했죠. 그렇긴 한데 요즘처럼 집이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취득세를 부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양도세를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하는 분들이 부동산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런 교환 매매가 붐처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동산 교환을 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서 또 뭐 취득세는 내겠지만 양도세는 아끼게 되는 거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이게 집을 교환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제가 다짜고짜 집을 바꿉시다 이러면 주춤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교환 매매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택을 교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특수관계일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특수관계면 네네. 가족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인 그럼 가족이라고 보면 되시죠. 네, 가족끼리는 이 교환 거래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가족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사연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모님 집입니다. 아파트가 현재 재개발 중이고 재개발이 끝나면 30평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가 8억에서 9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아드님의 집은 23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1억을 끼고 있고 실거래가는 4억 5천에서 7천 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가 봐요. 이제 자식들은 분가하고 네. 이제 부모님들, 노부모님들 이제 두 분이 사시다가 집을 자식들이랑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노부모님은 이제 평수도 크고 더 비싼 집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양쪽이 조건이 다른데 이렇게 맞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궁금하네요. 이게 추가적으로 네. 실제 이제 거래 시에는 자식은 대출을 다 갚은 상태로 이 교환 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시세 차익만큼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차익만큼 돈을 더 드리겠다. 그러면 교환 매매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교환 매매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아무래도 양도세를 좀 덜어보자 이런 건가요? 네, 양도세 측면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이 가족의 경우, 이런 가족의 경우에는 바로 이 세금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요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 세금? 이 세금? 그게 부모 자식 간이니까 일단 증여세에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주로 절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입주권, 이 부모님이 갖고 계신 거는 사실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지금 현재는 8, 9억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지만 이게 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것보다는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해주자. 비쌀 때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비싼 세금을 낼 바에야 어차피 물려줄 집이라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이 집을 팔고 그냥 줘버리면 이 두 분이 사실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과 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이 집을 맞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뿐이 아니고 이거 집을 사게 되는 거니까 취득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꾸게 되면 사실 네. 새로운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런 증여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취득세의 기본 세율이 3.5%나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3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가족 간 거래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족 간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사실 가족 간의 거래 이거 뭐 그냥 증여 이렇게 하면서 세금 아끼려고 하는데 탈세 아니야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로 주고받은 집값을 얼마로 계산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그 집을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 평가액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유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 매매 사례 가액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차액이 3, 4억 원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 집은 한 8, 9억 원, 자녀들 집은 한 4억 5천, 6천 요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3, 4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그 근거를 꼼꼼하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쌀 때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이제 좋은 거죠. 아, 재현 씨도 그게 고민이군요. 한 2년 정도. 네. 지금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제가 3명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재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하는 게 대부분 경우에선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는 증여를 한 다음에 5년 내에 재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이건 법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참고해 두시면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맞교환을 하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집을 부동산에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환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양권, 이 교환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동생과 서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생은 프리미엄이 4,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저는 프리미엄이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제 프리미엄에서 동생의 프리미엄을 뺀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차입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분양권을 이렇게 서로 교환했는데도 생겨요? 네, 분양권을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각각 지금은 다른 가격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웃돈이 붙은 거죠. 형의 웃돈과 동생의 웃돈이 다른데 요걸 교환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양도 차익을 요 차익만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 이게 궁금하시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아니면 요 차익에 대해서만 부과가 될까요? 아니, 근데 가격 차가 많이 나니까 이거 차익에 대해서만 그래, 차익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의견이 분분한데 OX 한번 갈까요? OX, 네. 네. 자, 느낌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가 O고요. 네. 아니다, 각각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도 차액에 대해서. 셋다 O. 네. 차익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장일치인데요. 네, 정답은 땡. X예요? 각각 내야 돼요? 아니 이게 집이 실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분양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액 이 3,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은 8천만 원, 동생은 4,500만 원. 그런 거예요. 각각의 이 양도세를 다 이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니까 나는 뭐 현금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없는데 무슨 차익이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연자의 프리미엄 따로, 그다음에 동생 프리미엄 따로 양도세를 내고요. 심지어
심지어 만약에 같은 프리미엄이었다. 형이 8,000, 4,500 이게 아니라 5,000, 5,000 뭐 이렇게 똑같았다. 그냥 바꿨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 내야 돼. 경우에도 각각 프리미엄이 발생을 봐서 양도세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피, 이걸 우리가 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피라고 하죠. 이 피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돌려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올라 있으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양도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야, 이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가격의 분양권을 이렇게 교환해도 프리미엄에 대한 이득이 각각 발생했다고 본다. 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저와 재은 씨가 각각 네. 이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파트는 2억 원이 됐고 네, 오르긴 올랐는데 재은 씨 아파트는 3억 원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만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제가 좀 웃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당연히 제가 지금 웃돈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교환을 하면서 제가 재은 씨한테는 이제 1억 원을 추가로 얹어서 드리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1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3억 원이 되기는 했는데 1억이 올랐고 거기에 웃돈 1억 원을 얹어가지고 3억 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재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중에 현금 1억과 2억 원의 주택이 생긴 거죠. 자, 저는 1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3억 원이 되긴 했지만 제 돈이 들어간 건 총 2억 원. 네. 처음 1억 원, 그다음에 웃돈 1억 원. 그래서 결국은 차익은 1억이 생긴 거고 재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금 1억 그리고 2억짜리 아파트가 생겼는데 처음에 내가 들어간 돈은 1억만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2억 원의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각자 이제 서로 아파트 산 거랑 가격이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교환이라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처음에 들어간 돈, 취득가액이 얼마야?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내가 이득을 본 게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형하고 동생 네. 그걸로 가면 프리미엄. 형은 프리미엄 8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 네. 동생은 4,500에 대한 양도세를 각자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양도세 외에도 이게 저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세가 따라 붙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형은 8천짜리 프리미엄 네. 웃돈을 받을 수 있고 동생은 4,500짜리 이걸 교환을 하게 됐을 때 동생은 3,500만 원 정도가 이득인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교환을 했으면 3,500 웃돈을 줬을 텐데 형인 덕분에 그 돈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거니까 형이니까 안 준 거라서 이제 무상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래서 내야 되나 보다. 동생에게 무상 증여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이 3,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해서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저라면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분양권을 교환하는 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각각 1주택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분양권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주택 교환 이게 된 다음에 그러면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이 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히나 분양권은 1년 내, 2년 내일 때는 뭐 가산세가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비추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특수관계인 가족 간의 이런 교환 매매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액을 얼마로 신고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10억 원짜리 집을 가졌는데 자녀가 가진 1억 원짜리 집과 우리 집 1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바꾸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네, 주택 교환 매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머니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워갑니다. 김현우 소장님도 신재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여기저기서 꽃 축제 소식도 들리고 서울도 이렇게 가다 보면 개나리 핀 데도 있고 꽤 심지어 많죠. 벚꽃 핀 데도 네. 있어요. 양지 바른 곳은. 자, 마장 기상캐스터 날씨 알아봅니다.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상암동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봄비가 오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남해안에 최대 30mm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습하고 무거운 이른바 습설이 내릴 수 있겠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쌓인 눈은 제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꽤 쌀쌀한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3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은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체감상 더 추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날이 화창하게 개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 후반까지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맘때가 다 겨울하고 봄하고 같이 있어요. 어디는 네. 꽃 핀다는 소식이고 어디는 눈이 펑펑 오고 이래. 맞습니다. 오늘도 뭐 오후 전까지는 뭐 비 소식도 네. 나와 있으니까요. 출근길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기상 정보가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저는 또 겉옷 챙겨 입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확인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